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연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이 환율 그리고 원유 가격 등 그동안의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주변 여건이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4월 들어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원화 가치도 약세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증시의 조정이 좀 더 확대되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과연 이런 그 증시 주변 환경의 변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또 증시의 조정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좀 방향성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실적을 이전보다 상향하고 있죠. 근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전체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자세히 좀 전망해보고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인바운드 중국 관련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소비를 하는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급작스러운 그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 그리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월드컵은 현재 5회 대회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익률 상위 전문가 직접 만나보고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투데이 베스트 3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었던 세 종목 선정에서 주가 정밀 분석 그리고 관심주 들어봅니다. 4월 들어 증시가 좀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죠? 증시연선 뉴욕과 서울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명성욱 파트너 그리고 이서우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 두 명의 전문가와 시장 얘기에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앞서 그 글로벌 그 브리핑에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4월은 월가에 있어서 잔인한 달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조금 사족을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그 4월에 다우 지수가 하락한 적은 단 한 번입니다. 2003년 단 한 번만 하락을 했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을 좀 만들었었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다우 산업 지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연중해 보이는 달은 평균적으로 4월이었다. 특히 3월에 상승이 있었을 경우, 특히 뭐 5% 이상의 상승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그 4월에 항상 이제 3% 이상의 평균 상승률을 만들어 왔을 만큼 4월이 그 다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그 중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전체적으로 좀 제조업의 그 온기 확산이 시장의 강세를 만들어내는 게 4월 시장의 특징인데 요번 4월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월초 조금씩 그 주춤거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또 어떤 대응책 가지고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될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최근 주요국 증시들 특히 이제 글로벌 단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례적인 현상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좀 어필했었던 그 일본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그 조정을 지금 4월 들자마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 지수의 호조세를 보였었던 G2, 미국과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견조한 흐름입니다. 특히 청명절 마치고 돌아왔었던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가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쪽에 지금 장단을 맞춰야 될지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소의 방향은 일본과 그 유럽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이죠. 최근 저희 뭐 방송에서 주제로 계속 다루고 있는 그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에 대한 부분들 최근 그 개별 종목 중심의 시장이 조금 더 그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좋은 흐름 보였었고요. 어제 현대차 그룹의 그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3% 이상의 그 하락세를 만들면서 시총 상위주들의 그 지수 끌어내림이 좀 가시화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 목요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좋은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가까워질수록 좀 역행하는 흐름들 좀 역력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하고 좀 사뭇 다른 주가 방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나마 시장 방향성을 좀 이끌고 왔었는데 매수세가 급격하게 둔화됐죠. 오늘은 2천억 원 가까운 매도가 또 다시 출회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도 주체에 대한 부분도 다시 좀 불안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기관들의 매도
대폭 축소가 조금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애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개별적인 섹터나 업종 위주의 그 쏠림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어떤 업종이 오르는지 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카지노, 호텔, 면세점과 같은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좀 이제 힘맞추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다뤄봐야겠네요. 오늘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에서는요, 증시 주변 환경이 좀 다시 좀 악화되는 흐름들입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의 이제 하락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왜 그 G2와 일본 유럽의 그 방향성 차이가 조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그 의견이 계속해서 개진되는 가운데 막상 주가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수에 대한 영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 그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했었던 카지노와 호텔,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 반등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그 강세 원인과 향후 그 접근에 있어서의 전략까지도 저희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시장에 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증시를 보게 되면은요,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0.8% 하락한 반면에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짚어볼 필요 있는 부분은 오늘 시장이 보게 되면 네.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숫자를 보면은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숫자가 더 많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이 컸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종목당 이제 매도가 좀 가중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시장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유가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산유국들의 그 생산량 동결 이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최근 유가가 좀 빠르게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현재 시간에도 원유 가격은 한 지금 1% 정도 내외권에 조정을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이전일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약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부터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련주들 쪽, 그 화학주 같은 경우나 또 이 철강 등 이 소재, 우리가 뭐 시크릿컬 업종이라고 하는데 이쪽 업종들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지 또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공급이 많은 상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는 좀 위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유가가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배럴당 30달러 이하에서 40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어제 그 사우디에서 또 그 이란이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라든지 한 개 그 산유국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감산에 합의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이제 공격적인 그런 그 원유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유가가 이란과 사우디 문제로 인해서 타결이 돼서 회복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가 되기 전에 하루에 배럴당 한 300에서 350배럴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그거를 유통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금수 조치가 풀리면서 한 200배럴 정도, 이 정도 지금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경제 제재를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거래했던 부분만큼 만약에 지금 그 쿼터를 갖다가 준다라면 네. 당연히 주지는 않겠지만 준다라면은 감산에 대한 이런 그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우디가 가져갔거든요. 사우디가 2011년 정도에 한 600만 배럴 정도 수준을 생산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1000만 배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1000만 배럴이 넘는 수준인데 이란은 이제 200만 배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야 옛날에 내가 저기 막 수출했던 거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이거 좀 어느 정도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란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감산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유가가 좀 안정이 된다라는 이런 측면을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러나 유가는 지난번 30배럴 이하로 하락한 이 시점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4월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4월 17일 날 예정돼 있는 예. 이 산유국 서기장관회담인데요. 이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약화된다면 유가는 좀 더 조정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들리네요. 약간 더 조정받을 수 있고 사실 4월 중순에 그 어떤 그 산유국들의 이런 모임 자체에서 합의점이 나오기가 어렵죠.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공급이 좀 많이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립서비스 차원에서 뭐 서로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뭐 이렇게 뭐 감산이 아니라 동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개선이 된 차원이기 때문에 4월 중순 회의에서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유가가 회복을 보이면서 이 외국인들의 그 신흥국 투자,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투자에 대한 그 규모가 또 확대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뭐 유가가 바로미터 역할을 확실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세진 PB가 보는 원유 가격과 또 증시의 상관관계 어떻게 또 전망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사실 원자재 가격은 예측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그 공급자들의 이해관계까지 여기다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더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물론 감산에 대한 부분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난항으로 거듭되면서 국제유가 가격을 추가적으로 끌어내리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 분위기만 보면 조금 암울하죠. 뭐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원유의 그 숏포지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그 물량들이 8주 만에 다시 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경계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앞서 명성 대표께서 언급해 주셨던 이런 생산량의 차이 때문에 이란하고 사우디에 지금 어떻게 합이 좀 맞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원유 점유율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그 원산지가 사우디산이 과거에 이제 한 19% 정도 유지되던 게 지금 15%가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말씀해 주신 러시아라든지 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채우고 있는 과정들이라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쩌면 감산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우디의 환율 리아라죠. 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지금 사우디의 그 원유 점유율을 가져갔었던 러시아라든지 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그 고정 환율제가 아니라서 최근에 아주 급격한 통화절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감산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낫다라는 분석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이란하고 사우디의 이해관계는 좀 어느 정도 극적인 좀 타결이 필요하겠지만 신겨루기네요. 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실 감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얽혀있는 실타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은 받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달러 인덱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향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산유국의 고통은 2배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2월, 1월에 경험했었던 극단적인 그 30불 미만의 국제유가 가격은 전체적인 그 공급의 과잉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크게 가미돼 있었던 가격이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이번에 설령 감산에 실패하고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좀 안정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가격대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시장을 좀 패닉 상태로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극히 낮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의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 큰 어떤 그 단초를 주는 역할을 하는 쪽에 역시 유가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가에 대한 전망과 또 증시의 영향, 이걸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석우 부장이 생각하는 유가와 증시하고의 또 이 상관관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기준 잣대는 역시 달러 그리고 유가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고점 42불에서 좀 빠져서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자금이 유동성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려갔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가가 배럴당 26불에서 42불, 즉 70%나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가격의 조정. 예, 가격의 조정이 좀 어느 정도는 왔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자료를 좀 뒤지면서 본 것이 이 투기성 자금의 포지션입니다. 롱 포지션.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이익 실현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이 미국 쪽의 이제 자료 부분에서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또 많이 떨어지는 흐름, 지금 38불 정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봐야 2% 이내에서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좀 되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34불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유가를 전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환율입니다. 최근에 물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일본 엔화 가치의 급등입니다. 일본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니까 일본으로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이게 또 경기 둔화로 우려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 역시도 이런 환율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 등 주요 국가 증시가 현재 하락하고 있고, 오늘 현재 시간에도 유럽 증시는 좀 제법 크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뭐 일본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4%, 그리고 현재 독일 증시가 2.5% 이상 급락세를 나타내주면서 이 일본과 유럽이 크게 좀 부진합니다. 역시 네. 환율 요인이죠. 예, 환율 요인이 제일 큰 걸로 보이고요. 뭐 일본의 그 단칸 지수 4월 1일에 발표됐었던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사실 엔화가 그 가치가 절상이 될수록 증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패턴은 아주 오랫동안 좀 진행이 됐었죠. 특히 아베노믹스가 극단적으로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2010년대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져 있는데, 지금 아마 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시황 레포트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넌센스 같은 표현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표현들이 좀 난무해요. 사실 일본의 하락을 두고는. 그러니까 그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좀 강해진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엔화 매수가 극단적으로 진행됐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너무나도 구태연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 특정 포지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환투기 세력들의 그 요번에 또 일본의 그 제조업 부진을 그 핑계로 해서 아주 극단적인 또 틈새 공략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엔화가 아니라 이제 위안화가 이제 전 세계 그 통합 파생 그 시장에서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뭔가 집중 조명이 됐었습니다만, 막상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통화 안정성이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일본의 그 약간의 그 경제적인 균열, 요 부분이 아주 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극단적인 이제 허를 찌르는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은 좀 싫어하는 방향들, 그러니까 G2랑 다르죠. 왜냐하면 제조업의 회복을 확인했었던 미국과 중국하고 다르게 3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계속 끌고 왔는데 2012년 이후로 최악의 실적을 지금 내놓는 일본은 사실은 그간의 정책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다시 시장에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부분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일본 증시 그리고 가까운 이제 우리나라 증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증시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지만, 결국에 이제 일본이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자국의 문제로 다시 치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세진 PB가 얘기한 그 기관들의 레포트에 일본 그 엔화 강세 요인을 이제 뭐라고 했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안전자산으로. 그건 아니죠. 이제 뭐냐면 물론 뭐 안전자산이 될 수는 있는데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본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아마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내지는 금리 뭐 인하라든지 뭐 이런 카드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강세, 즉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수요가 촉발이 되고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 요소를 찾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맞죠? 아, 정확하시죠, 그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요인이 결국 우리 증시에도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그래서 원화 가치가 이제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의 최근 강세는 결국 이제 저점을 통과했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저점은 좀 어느 정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도 지금 엔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연초 이후에 그 G10 여기에서 지금 일본이 가장 지금 환율이 강세를 보인 모습이고, 우리도 이제 3월에 원달러 환율이 한 8% 정도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단기에 너무 좀 지나치게 이렇게 빠진 모습이고, 사실 뭐 이거는 뭐 미국이 이제 연준이 요번에 이제 옐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뭐 또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왕 비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그 FOMC 일정하고 금리 인상 확률 네. 이 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글로벌 시장 전반이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미국 전반의 경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4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지금 제로.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할 확률은 24%. 그러니까 인상 안 할 확률이 지금 거의 뭐 한 80% 가까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은 미국의 달러 약세 기조는 좀 더 전개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원화 강세가 전개되는데 원화가 좀 지나치게 단기에 가파르게 지금 강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완급 조절이 좀 나올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 정책이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은 시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화의 추가 강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 외국인들 주식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외국인들이 이 한국 증시에서 매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석우 부장님 보기에는 어떨까요? 뭐 지속적으로 다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액수도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이걸로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느냐, 추세 전환이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아니답니다. 일단 외국인도 한두 명이 아니겠죠. 저점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먼저 선취한 이런 외국인의 일부 이익 실현 그 물량이 최근 들어서 2,000포인트라는 마디 지수 그리고 여러 가지 매물이 또 많이 쌓여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더불어서 또 유가도 같이 빠지니까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외국인의 자금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주 만에 매도 전환이기는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외국인 매도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이익 실현,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최근 한 2주 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이익 실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1월 저점으로 해서 3월 달까지 줄기차게 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유가도 그렇고 신흥국 전반적인 증시가 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 기반 뭐 경제 지표 다 아니죠. 예,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삼성전자의 하락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도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이익 실현 그 뒷받침되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느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나온 물량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증시 주변 환경 변화된 부분을 좀 먼저 분석해 봤는데요. 시장의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은 여기서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죠. 예. 내일 모레 이제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 예비 실적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눈높이와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급작스럽게 주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지수 전체에도 부담을 줬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면서 지수에 부담 줬지만 실제 시장의 체감 지수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 숫자가 조금 더 많았죠.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그다음에 또 실적 전망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를 이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명성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군요. 뭐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것이죠. 이제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조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요번보다는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최근에 삼성전자는 사실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 한 2개월여 동안 한 13에서 한 14%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어떤 호재가 나올 때, 즉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때 주가가 이미 상당폭 오른 모습을 보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거기서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호전이 된다. 이렇다라면은
단기 조정으로 그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삼성전자의 반전의 모습은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현 국면에 빠진 것은 일단 실적 호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선반영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아까 이제 우리 이서호 부장도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만 한 1,100억, 우선주까지 합하면은 1,380억, 한 1,400억 가까이 지금 많이 팔았거든요. 팔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1,900억 파는 데서 1,400억 팔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인한 시장 전반의 지수가 이렇게 좀 악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소지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진 PB가 보기에 삼성전자 오늘 주가 급락. 예. 오늘 시장에서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까? 뭐 이면에서 돌아다녔던 뭐 어떤 얘기나 또 뭐 루머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수급표는 결국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작년부터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면은 여기다가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주식을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물량 받아주는 약간 빈소 섞인 농담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진행됐었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확실하게 시장의 좀 흐름을 바꿔놨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연말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 규모가 1월 12일까지 진행됐었던 부분이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규모가 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공시하고 실제로 실행한 자사주 매입 규모의 90%를 외국인들이 따라서 샀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과거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패턴하고는 다르죠. 지금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28일부터 이번 달 27일까지 진행이 되죠. 오늘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의 85% 정도를 채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거의 90% 정도를 다 채워놓을 거다라는 쪽이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 그동안 지난번 자사주 매입의 패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사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 생각을 해보면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매수세가 이제 앞으로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선제적인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오늘 3%의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과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미를 크게 좀 부여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자라 그러면 일본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가장 부진한 쪽이 역시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 주가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가장 큰 폭으로 무너진 기업들 중에 하나가 파나소닉이에요. 하루 동안에 지금 13% 가까운 하락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 이제 동시에 매매를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대표적인 전자기업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전이가 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과거에는 이 미국의 경기가 호전을 보이게 되면 국내 IT나 완성차 업체 등 이 수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 또 우호적인 영향을 줬었던 게 사실인데 요즘엔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들 제조업을 자기네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리쇼, 네. 자기 나라로 원래 이제 컴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단절되는 우리 시장이 지금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면 실적 발표하죠.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표를 해줘야지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에 맞춰질지 이 문제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석우 부장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지만이 이 기대치에 충족되고 주가에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6조 가까이 돼야지 어닝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하락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흐름이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월 중순, 즉
지금부터 뭐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5조 1,700억 수준의 기간의 그랬었죠. 평균치였거든요. 네. 계속 올라오면서 실적치가 지금 5조 4천억에서 5조 9천억 이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간의 예상치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6조 정도는 최소 넘어야지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좀 이 오늘의 하락분을 좀 바로 만회할 그럴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서구 부장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주가 추가적인 조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을까요? 바로 반등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앞서 이제 박세진 PB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갖다 붙이기가 좀 상당히 민망합니다. 하락의 이유가.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상승에 따라서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런 대량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실적 발표 앞두고 어느 정도 우려도 있지만은 이익 실현 이 정도에서 좀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반면에 기관이 같이 매도가 됐다라면은 우리가 모르는 이 어닝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관이 뭐 이렇게 소폭이나마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주는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기대는 아직까지는 할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외국인들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띄어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또 여지없이 차익 실현하고 돈을 빼가고 참 대단한 전략인 것 같아요. 박사님 비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 발 앞서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증시채전선을 열심히 시청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내일 증시에서 뉴욕과 서울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른 증시 영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주제를 좀 다뤄봐야 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종목군입니다. 뭐 카지노, 호텔, 그다음에 면세점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동안 좀 많이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힘들어했던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들 종목들이 올라오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최근에 이제 건자재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상승을 끌었었던 이제 개별 종목들의 대표적인 섹터들이 대부분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바퀴 도는 있는데, 거군요. 예, 근데 사실 이쪽 인바운드들 특히 인바운드 관련된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 호텔 면세 같은 부분들이 가장 좀 반등이 늦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가장 암울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등도 사실 가장 좀 부진한 부분이었었는데 조금 뭐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만한 급격한 뉴스는 사실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종도 뭐 카지노 복합 리조트 관련된 부분들 중국 쪽 참여 지분이 크게 좀 확대된다 뭐 이런 뉴스들 어제 좀 저희가 접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규제 일변도로 진행이 됐었던 요 카지노와 면세 사업 관련해서 조금씩 이제 카지노 면세 관련 부분들도 정부의 이제 규제 어떻게 보면은 재승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장 기간 자체를 확 늘려버리겠다 이런 뉴스들도 최근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런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걷어들이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1분기 부진한 실적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니 앞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같이 진행한 것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들의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원래 지금 카지노주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1분기는 좀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1분기까지는 사실은 좀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금 우리 기업들 말고 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쪽을 해외에서 찾아보자면 사실 국내 이제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국 관광객들, 중국 카지노 이용객들의 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의 반부패법의 강력한 시행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좀 규제가 강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피해를 입었었던 그러니까 마카오에 상장해 있는 중국의 카지노 기업들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윈 리조트라든지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중국의 로컬 기업이고 마카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반등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국도
중국도 이제 외화 반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부패법에 아주 강력한 시행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뭐 양회에서도 계속 키워드는 뭐 규제 철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처럼 해외에서 어느 정도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룸을 좀 열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 관광객들이 뭐 예전 수준까지 회복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그 분위기를 옥죄고 있었던 족쇄가 좀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기대감만 가지고도 사실 바닥에서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호텔 신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주가가 이틀 연속 그래도 좀 제법 반등이 좀 나오면서 회복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참 작년도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좋았었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최근 주가 부진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련주들 쪽, 그러니까 중국 여행 소비재주라고 하는 이쪽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명석 파트너에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호텔 신라 또는 뭐 카지노 관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중국 근데 화장품들은 많이 빠져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모레 지를 비롯해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주들도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가는 2월 달에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빠지면서 저점을 다 만들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대형주가 그동안에 좋은 시세를 보이고 1개월 전부터 대형주는 일정 폭 박스권이나 약간의 조정의 모습 그리고 성장주의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잘 오르는 모습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외당한 주식들 중에서 이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가격적인 매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조금씩 안정을 좀 더 찾을 것이다. 다만 실적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면 올라가는 폭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고 부장도 마찬가지로 이 카지노주, 그다음에 호텔주, 또 뭐 내수, 그러니까 중국 그 소비주죠. 네네. 이들 종목군들의 그동안 이제 부진이 좀 탈피될 수 있을지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 바로 앞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작년에는 상당히 했었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은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했었고요. 예. 조금은 늘어나는 흐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사고 부장은 거기 매일 가서 그 몇 명 오는지 쉬고 있나요? 점심 때마다 한번 그 부분은 유심히 봅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 면세점이라든가 뭐 호텔주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뭐 직업상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나면서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또 태양의 후예 또 이게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여기서 한류 관광객 증가에 대한 준비도 국가에서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올라온 첫 번째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순환매 관점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순환매라도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 석 달, 몇 달을 갖다가 장기 소외가 됐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 부담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여기에 대해서 화장품주를 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장품 지금 예상 실적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분기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인 것도 그렇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 기대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고 그리고 향후에도 좀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폭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사고 부장이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아주 인기라면서요. 네. 저는 뭐 방송 때문에 뭐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는 못 보죠. 박사님 PB는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같이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관련 그 제작사죠. 네. 뉴라든지 또 거기 바른손 같은 경우도 참여하고 있다고 네네. 얘기 들었는데 전혀 이들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예전에 그 뭐였죠? 그 별그대 그때 당시에 움직였었던 종목하고는 완전히 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별로 큰 반향을 못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예, 뉴 같은 경우는 사실 초창기에는 좀 반응을 세게 받았었던 부분인데 그 예전에 이런들 이제 직접적인 흥행하고 또 판권에 대한 그 수출 실적하고 바로 이제
그 체감 온도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는 드라마 흥행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는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이제 아무리 좀 흥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재료에서는 조금 좀 버거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참 그 별그대인가 그 드라마 때는 그 관련주들 뭐 네. 이제 소속사 김수현 뭐 소속사니 또 제작사 주가가 참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 경험하는 재료와 그리고 요 재료의 이제 반복 그리고 그 아무리 그 이전의 규모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장에서 없었던 패러다임이 새로 생겨났을 때 파급력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시장이 없겠죠. 똑똑해진 건가요? 투자자가 현명해진 건가요? 두 분 다 저기 두 주체가 다 예,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명성 파트너께서는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살짝 봤는데 그걸 왜 살짝 보십니까? 아니 그냥 뭐 어떻게 보게 됐어요. 집사람이 뭐 자꾸 본다고 그래서 근데 안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 중국 관련 콘텐츠주도 그동안 저희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중국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주가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반응은 좀 미온적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게 그 태양의 후예가 아주 히트를 치니까 또 중국에서도 이제 동영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접속 뷰도 뭐 높고 막 이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인데 주가라는 것이 항상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고점에서 이미 뉴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땐 고점 쳤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고 또 저점의 징후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좋은 내용들 그걸 가지고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시점에 주가의 위치가 현재 어느 시점인지 또 실적이 나쁘다고 해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실적 나쁜 걸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서 나쁜 부분인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뭐 논리적으로 뭐 장사 잘하니까 좋다 이런 거는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컨텐츠 쪽 같은 경우가 요번 랠리에서 조금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CJENM 그리고 CJ그룹들의 전반적인 부진들이 그렇죠. 분위기를 엄청나게 좀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죠. 그 섹터의 그 대장이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막 그 저점 이탈을 좀 진행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주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일부 드라마, 일부 컨텐츠에 대해서만 산발적인 반응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얘기가 꼬리를 물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CJ그룹 주가가 요즘 왜 이렇게 부진한지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박세진 PB가 어떤 그 이슈를 던져버렸네요. 펀드 때문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뭐 특정 펀드들 뭐 많이들 이제 작년에 사랑을 받았던 그 좀 유명한 펀드 가치주 있었죠. 펀드요.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주요한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었던 그 CJ그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말 들어와서 그 펀드의 성과가 부진해지다 보니까 환매 물량들 나오고 또 환매 물량에서 이제 그 편출되는 부분들 때문에 펀드 자체 내에서 로스컷이 또 걸려버리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CJENM 그리고 CG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적 이슈,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보다는 펀드 수급이 지금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기업 자체의 그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큰 하락을 만들어낼 때는 언제든지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 수급에 꼬인 부분이 해결되는 그 타이밍을 또 이제 매수급소로 잘 노려보는 부분도 또 향후 앞으로 좀 견제해야 될 전략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증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 CJ그룹주 요즘 주가 움직임이 부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박세진 PB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펀드 환매에 따른 수급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뭐 내용을 뭐 다양하게 좀 분석해봤죠. 이제 또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내일 증시의 투자 전략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 알아보기 전에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선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240.75포인트로 정규장 대비해서 0.23% 정도의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는 가운데 개인들이 약 30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명의 전문가의 투자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석우 부장 그리고 명성욱
파트너 모두 내일 양시장 모두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명성호 파트너부터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한다면 파생 선물을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뭐 웃을 내용은 아니고 몽둥이 항상 짧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 나오는 이런 장이 아니다.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특히 대형주가 상당히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1개월 정도 조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진입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시세 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망이 암만 좋다 그러더라도 머리 한번 고개 한번 바짝 쳐들면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건방진 거죠. 건방지면 지탄받는 것입니다.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약간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받은 그래서 약간 불안감을 주는 뭐 건설주 그리고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염려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정유 관련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을 비롯해서 또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종목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여전히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이지만 매력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석우 부장도 내일의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여태까지 지수가 좀 올라왔었던 부분은 유동성이라는 거, 그 부분은 분명한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면은 이 부분이 2,000포인트를 돌파할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그동안에는 있었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면은 지수는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자료 하나 잠깐 준비했는데 그 자료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과거 사례가 그렇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 3월 달에 추정치가 저렇게 상향이 갑자기 되는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부분 됐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3월 3주, 4주 동안에 기관의 이런 예상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서프라이즈가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유동성에 의해서 외국인이 들어왔었지만은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된다라면은 매도 물량보다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보면은 유가와 달러 체크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여전히 해외 쪽에서 조금 양은 줄어들었지만 계속 유입되는 흐름 나온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양시장 모두 매수 관점을 유지하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가운데서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틀 동안 빠진 거 보면은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진 느낌은 안 들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종목별로는 오히려 시가 이렇게 1, 2위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만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석우 부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동안에 유가가 지금 현재 원유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됐네요. 그 브렌트 오일 선물, 크루드 오일 선물 모두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증시 쪽에 낙폭도 좀 줄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았던 쪽은 중국이었죠. 네. 중국 증시가 이제 3,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에 네. 좀 이격을 이제 넓히기 시작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요즘 강세에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PMI의 기준선 회복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 호조세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인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 막상 왜 회복을 못했었느냐 그 증시에 좀 이제 직접적인 연결을 못했던 이유는 저희 시간에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딤섬 본드에 대한 그 디폴트 우려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향후에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저는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대만에 좀 출장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MSCI 편입에 대한 요건들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시장에서는 역으로 또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좀 중국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슈로 아주 집중 분석을 좀 해야 될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요즘에 뭐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뭐 직접적으로 중국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관련 이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ETF가. 네네. 뭐 그런 쪽에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분석해봤고 또 전망해봤죠. 여기까지